이제 주제 통합이라 그래가지고 융합 지문이라고 그러거든. 융합이라 그러고 거기 뒤에 문제를 먼저 볼게. 70페이지 문제. 요거는 좀 한 번에 다 읽은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일부 읽고 문제 풀고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가 읽고 문제 풀고 나 읽고 문제 풀고를 해야 되는데, 자 1번은 가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일부이다. A씨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 해서 요거는 이제 공통점이니까 A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 돼. 얘는 확인하면. 자, 그 다음에 그 2번은 뭐 기억의 제시대 음악에 대한 견해니까, 자, 기억은 여시춘추. 그러니까 가 읽고 푸는 거고, 3번도 가를 참고할 때지 가 읽고 풀고, 4번은 한 이념인데, 한 이념은 그 나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168페이지에. 자, 그러니까 이거 나 읽고 푸는 문제. 그 다음에 5번은 니은의 관점에서 디귿인데, 니은도 나에 있고 디귿도 나에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2, 3번은 가 읽고 풀고, 그 다음에 1번의 범위줄이고, 근데 6번도 범위줄이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도 니은 디귿이니까 이거 4, 5번은 나 읽고 풀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나머지 이제 답을 확정하고 이렇게 하면 돼. 자, 우리 가를 볼게요. 가의 1문단. 춘추 전국시대의 논쟁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시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요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음악을 여시춘추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시춘추에서 보는 여시춘추의 음악이야. 여시춘추가 보는 음악. 이 저작은 여시춘추겠지? 자,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교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여시춘추에서 바라본 음악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한 거야. 세 가지 정도 나오거든. 첫 번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 감정의 표출인 거. 자, 두 번째는 백성교화의 수단, 백성교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 세 번째는 욕구의 대상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여시춘추에서 바라본 음악이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묵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했지? 이번에는 묵자에 대한 비판이야, 네 번째 문장은. 자, 이런 관점을 가졌던 여시춘추가 묵자를 비판했어요. 묵자를 비판했는데 왜 비판했냐면은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자, 이유는 욕구를 거스르는 것. 자, 그 다음에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주장했다. 주장이지. 그럼 여시춘추의 주장은 어떤 거냐? 좋은 음악에 대해서. 자, 좋은 음악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줄은 뭐 여시춘추가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 1번, 백성교화 수단 2번, 즐거움을 주는 욕구 대상 3번. 여기는 여시춘추에서 말하는 음악이고, 그 다음에 묵자 세모 쳐야지. 묵자. 자, 묵자는 뭐였어? 밑에 줄에, 여기는 줄을 칠 때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묵자까지 줄 치고, 묵자에 세모 치고, 바로 밑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 비판. 거기 줄 치고, 그 다음에 밑에 좋은 음악 있지? 자,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자, 거기에 줄 쳐놓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여시춘추에서 바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이 문단은 이전까지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끊어야 돼, 거기서. 여시춘추 얘기 말이 아니지.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이래. 근데 여시춘추에서는 나오잖아. 이 글의 핵심은 여시춘추야. 1문단도 여시춘추, 2문단도 여시춘추, 3문단도 여시춘추, 4문단도 여시춘추야. 그래서 여시춘추에서는 음악을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음악의 영향이거든. 자, 여시춘추에서는 자,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
자, 요거에 따라서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 그랬대. 상이한 느낌, 결과. 자,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또 뭐라고 했냐, 음악에도 감정이 있대. 자, 음악에도 감정이 있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자, 거기 이제 줄 치면 돼. 음악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감정을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자, 장수할 수 있다고 봤대.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면 장수할 수 있다. 자,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명 연장까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해서 그 마지막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은 똑같은 말이야. 거기 보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감정 표현이 적절해지면 같은 말이지. 장수할 수 있다. 생명 연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지막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 반복이야 그냥. 뭐 특별히 중요한 거 그런 건 날려버리는 거야. 자, 그다음에 3문단. 여시춘추에 따르면 천지를 채운 기가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가 자연이 공명하여 천지의 조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좀 긴데 결국은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 자, 그거는 천지의 조화에 기여도 하고, 자,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는, 자, 첫 번째는 천지의 조화에 기여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천지가 아니라 인체 내지? 인체 내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자, 인체 내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뭐 이 정도 되고. 자, 음악은 우주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어 음향의 작용에 따라 자연에서 생겨나지만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함을 위해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한다고 주장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3문단이 뺄 게 하나도 없어. 다 중요한 말을 써놨어.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도 좀 길지. 문장이 지금 2개거든? 자, 음악은 우주자연에서 비롯됐고, 자, 여기서 비롯됐고, 자, 그 다음에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한, 자, 그 다음에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한 인위적 작용을 거쳐야 된대. 적절한, 자, 인위적 작용을 거쳐야 되고, 그럼 적절한 인위적 작용을 갖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적절한 인위적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해야 된대. 그래서 3문단은 사실은 다 중요한 말이야. 굳이 2개 중에 중요한 거 고르라 그러면은 왜냐하면 위에 건 앞에서 한 말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자, 근데 뭐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그런 거고. 자, 4문단은 음악에 대한 여시춘추 입장은 인간의 선천적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자, 욕구 추구를 인정하는데 음악을 통한 지나친 욕구는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음악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냐? 그 선천적 욕구 추구를 인정을 해. 자,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자,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 거기는 지나친 욕구를 통제하는 거래. 그러니까 어차피 욕구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욕구가 막 나오는 거를 막지는 않아. 너무 심한 거를 막아버리는 거지. 자, 이러한 입장은 여시춘추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의 원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원칙에 따르면 귀생의 원칙이잖아. 그럼 귀생에 동그라미 쳐야 돼. 자, 요거는 귀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귀생. 자, 귀생은 뭐냐? 인간은 자연적인 욕구에 따라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해야 한다. 자, 뭐가 중요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그게 중요해.
음악을 욕구에 따라 듣기는 해. 자, 근데 뭘 해야 되냐? 생명에 도움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자, 이걸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지나친 욕구를 통제하라는 얘기는 음악에서 감정을 절제하라는 얘기가, 음악은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 거야. 자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그런 음악 중에서도 내가 고르란 얘기지. 내 생명에 도움이 될 만한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자, 이에 따라 여시춘추에서는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1차적인 자연적 음악보다, 안 중요하지 앞에는 뭐보다니까,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한 선왕들의 음악을 더 중시했다. 자, 그래서 뭘 중시했냐? 선왕의 음악을 중시 여겼대. 자,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한 거야.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 이게 쓰면 되기만 하는데 줄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선왕들의 음악이 민심을 교화하는 도덕적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선왕의 음악을 중시했는데 이 음악에는 또 뭐가 있냐? 도덕적 교화의 기능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가의 중심은 어떤 거냐면 여시춘추에서 바라본 음악이야. 그래서 자, 감정을 표출하고 백성을 교하고 욕구의 대상인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묵자를 비판했어. 욕구를 거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정에 따라 상이한 느낌과 결과가 되고, 이걸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고 표현하면 장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에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가 나오고, 자, 이거는 좋은 음악은 적절한 인위적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문단은 선천적 욕구의 축을 인정하지만 지나친 욕구를 통제하라 그랬지. 자, 어떻게 통제하냐?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선택해라.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왕의 음악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자, 요거 한번 문제를 2번, 3번, 1번, 6번 요 순서대로 풀어볼게. 자, 2번. 기억에 제시된 음악에 대한 견해와 부합되는 진술. 여시춘추니까 이거 완전 내용일치 문제야. 너무 큰 소리와 너무 작은 소리 이루어진 음악은 적절하지 않은 음악이 된다. 너무 큰 소리, 작은 소리면 세기지, 세기. 자, 뭐라 그랬어? 세기와 높낮이와 적절해야 된다 그랬지? 한 문단에. 그래서 1번은 맞아. 너무 크거나 작으면 안 돼. 자, 훌륭한 음악은 군주, 신하, 아버지, 자식, 어른과 어린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해. 모두에게 즐거움. 좋은 음악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 요게 이제 2번 해당하는 거. 자, 3번.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것은 선천적 욕구에 따르는 것이니 음악은 사람이 억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 요거 뭐라 그랬냐면 감정의 표출이라고 그랬지. 감정의 표출이고, 그 다음에 선천적 욕구에 따른다라고 했거든. 자, 거기 그 1문단에 보면은 1문단에 네 번째 줄 즐거운 줄은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묵자를 비판도 했지.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했으니까 자연적 욕구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것도 맞고. 4번. 음악에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 같으니 음악을 듣고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면 마음이 쾌적해진다. 음악을 듣고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면 마음이 쾌적해진다. 여기지. 음악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면 쾌적해져서 장수한다. 이런 거. 5번. 쾌활한 사람이든지 우울한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슬픈 곡조의 음악을 들으면 여기 주체가 누구나 슬픈 감정의 상태에 주체가 되거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느낌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5번이 답의 근거가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기 읽기 전에 본문부터 맞춰. 1번에 노자는 여시춘추와 달리지. 그럼 여시춘추에 없는 말이 있으면 맞는 거야, 일단은. 여시춘추에서는. 인위적인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래. 여시춘추는 인위적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지. 뭐라 그랬어? 적절한 인위작용이 필요하다 그랬지? 일단은 여시춘추가 안 한 말이니까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는. 여시춘추 입장에서는. 2번, 노자는 여시춘추와 같이지. 그럼 여시춘추에 해당하는 말이어야 돼.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음악이 비롯.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음악이 비롯. 요거지? 음악은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됐다. 얘도 여시춘추에 맞는 말이야. 3번, 장자는 여시춘추와 같으니까 여시춘추에 있는 말이어야 돼. 선왕들의 음악인데 긍정적이거든? 자, 선왕의 음악을 중시 여겼지? 그래서 맞아. 자, 4번. 여시춘추와 달리, 그럼 여시춘추가 안 한 말이어야 돼. 묵자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거든? 여시춘추가 묵자 어떻게 했어? 묵자 비판했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 여시춘추가 안 한 말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 말을 써놨지? 그래서 달리가 틀렸지. 자, 요거는 이제 일단은 독서에서 나오는 보기는 보기까지 다 읽지 말고 먼저 본문 맞추고 그 다음에 보기를 읽어야 돼. 한 2개 남거든? 2개 남으면 그 중에서 하나는 보기에 말이 언급이 되고 하나는 언급이 안 되고 이래. 자, 그 다음에 뭐 3번은 굳이 걔를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1번 문제 해볼게. 공통점이니까. 자, 음악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그 견해와 대비되는 견해. 여기 대비되는 견해 줄 쳐야 되거든? 누구 나와? 묵자 비판했잖아. 묵자 나오지? 일단은 냅둬.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가에서 보면 적절이야. 자, 이번 가와 달리 나는 음악 작품을 예로 제시했다. 이거는 이런 거지. 가와 달리 나는이니까 나의 음악 작품을 예로 들은 게 나오니까 가에는 없으면 되거든? 가의 음악 작품 예로 들지 않았지? 그래서 일단은 가에서 맞는 말이야. 나는 몰라. 나에서 찾아야 되니까. 나와 달리 가는이가 이건 가에 있어야 되거든? 음악을 다른 예술가와 비교. 다른 예술가와 비교인데 가에 그럼 음악을 다른 예술가와 비교한 게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이건 확실히 틀린 거잖아. 그러면은 C에서 부적절만 골라놓는 거지. 1, 3, 4. 이제 거기 이제 보면은 이런 걸 찾으면 돼. 나를 읽다가 예시가 나왔다? 그럼 바로 D인 적절이야. 얘가 지금 적절, 부적절이고 부적절이거든? 하여튼 2개 중에 하나. 만약에 읽은 대비되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적절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답 나오는 거야. 자, 6번은, 자,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의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 가에 해당하는 말이어야 돼. 자, 좋은 곡을 작곡하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 찾기. 가나를 꽂 주제, 관점, 내용 등을 비교하여 종합하기. 뭐 있고. 자,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재구성해 글로 쓰기. 질문이 뭐냐면은 좋은 곡을 작곡하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거야. 1번, 두 그룹 모두 음악이 여기 구조적인 기본 틀 줄쳐야 돼. 제대로 갖춰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양한 음악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보고 내가 작곡할 때도 적용해 보야겠다. 근데 가에서 구조적 기본 틀 얘기 나와? 구조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래? 그러면 안 나오지. 1번 버려 그럼. 자, 2번. 두 글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창작자와 감상자가 다르게 판단한대? 그런 말 안 나오지. 감상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저로서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같은 노래를 창작자와 감상자가 따로 판단한다는 아니잖아. 그리고 감상하는 사람뿐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인정받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틀렸어. 3번, 두 글은 좋은 음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좋은 음악, 도덕적 기능에 줄쳐야 돼. 뭐가 있어야 된대? 선왕의 음악은 도덕적 교화 가능이 있어서 좋은 음악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맞아. 사람들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일단 도덕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백성 교화 기능이 있지. 그래서 3번은 납두고. 4번, 두 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이 여기 감정 표현하는 도구를 줘야 돼. 음악에 감정이 있다 그랬지? 자, 음악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음악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작곡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이나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보아야겠다라고 그랬지. 자, 이거는 일단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 자, 그 말은 맞는 말이고. 자, 인식이 고정되는 것이 아님은 그랬는데 뭐 거기서는 그 말이 안 나와. 음악이 고정됐다 안 했다 이 말은 안 나와. 자, 일단은 4번에 일단 언급은 돼 있으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니까 납두고. 그 다음에 5번은 두 글은 시대적 상황에 음악에 영향을 시대적 상황 안 나오지? 틀렸어. 사실 6번 문제는 좀 잘못된 문제거든. 답이 명확하지가 않은 문제야. 그래도 이제 풀어는 볼게. 풀어는 볼 거야. 이런 문제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 2022년 건데 수능 예시인데. 자, 나를 보면은 자,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이고. 자, 1문 단위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 자, 이걸 물어봤는데, 자,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슬리크가 한마디 할 건가 봐.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것은 세모쳐야 돼. 음과 음의 결합 적어주셔야 돼. 음과 음의 결합. 여기 이제 니은인데,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거, 뭐 악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제 뒤를 잘 읽어야 돼. 왜 잘 읽어야 되는지는 금방 가르쳐 줄게. 예를 들면, 뭐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는 사음을 으뜸으로 하는 아주 나왔지? 예시 나왔잖아. 어디로 가? 1번에? B. 예시 나왔지? 그래서 얘는 적절이 돼. 그래서 답은 2번이야. 나왔다 싶으면 잽싸게 가가지고 찾아서 내야 돼. 자,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사단조는 사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로 작곡된 조성음악으로 여기에는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제목, 세목, 가사, 세목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자, 다만 7개 음을 사용하여 음계를 구성하고 으뜸 딸림, 버금 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규칙적인 화성 진행한다. 뭐가 중요해? 규칙적인 화성 진행. 그러니까 조성음악이고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하는 애야, 모차르트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한슬리크가 말한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얘기를 대표적인 거예요. 조성음악이고 그 다음에 규칙적 화성 진행을 하는 거. 조성음악의 체계는 17세기 후 지속된 서양음악의 구조적 기본 틀이었다. 라고 했지? 그래서 음과 음의 결합을 해서 자, 예를 들어준 게 모차르트의 자, 조성음악. 그거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뭐였지? 자, 규칙적인 화성 진행. 자, 이런 거가 있대. 이거 예시니까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자, 이 문단. 그러나 20세기 초 서양 음악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했다. 자, 이 문단에서는 자, 20세기 초 서양 음악이거든. 얘가 뭘 했대? 거기에 읽어보니까 전통적 아름다움의 개념을 거부했으니까 앞에 말 안 중요하고 자,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했대. 요 말이 중요해. 새로운 미적 가치 추구. 그럼 앞으로 이제 전개될 말은 뭐야? 새로운 미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뭔지 모르니까. 자, 불협화음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의 조선 음악으로부터 탈피거든? 그럼 불협화음은 협화음으로 해결되는데, 불협화음이 뭔지 모르잖아. 경례야? 모르잖아. 알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나와. 불협화음이 협화음으로 되는 게 걔가 조성음악이야.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조성음악으로 탈피야. 조성음악으로 탈피. 대표적인 음악들 중 하나가 표현주의 음악이다. 그래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주의 음악이래. 그럼 이 표현주의 음악에는 뭐 동그라미 치든 네모 치든 해야지 중요한 말일 것 같아. 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표현주의 음악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야? 표현주의가 뭔지 몰라. 그리고 모를까봐 설명해 주는 거야. 자, 표현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나 예술사조로서 미술에서 시작한 음악과 문학 등 예술의 재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자, 거기 표현주의는 미쳤다까지 가로로 묶어. 이거는 표현주의에 대한 설명. 표현주의 음악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냥 배경 지식이지? 그다음에 표현주의 예술은 표현주의 음악보다 더 높은 범위를 얘기했어. 소외된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감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사조이다. 거기도 가로로 묶어야 돼. 표현주의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표현주의 예술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근데 표현주의 음악보다 더 높은 범위가 표현주의 예술이거든? 그럼 표현주의 예술에서 추구하는 거는 줄 정도 쳐줘야 돼. 그래야지 표현주의 음악에도 포함이 돼. 어떤 거냐? 소외된 인간 내면의 주관적 감성을 충실하게 표현해. 거기는 좀 줄을 쳐줘야 돼. 가로는 묶어놓고. 그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표현주의 음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 감정의 표출인 거지. 표현주의 음악의 핵심은 뭐야? 감정의 표출. 표현주의 음악의 주된 특성은 조성체계가 상실되는 것이며, 자,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이 뭐래? 조성음악 체계 상실. 이거 된 거고, 그 다음 이는 곧 무조음악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가 되냐? 무조음악이 이루어졌다. 무조음악. 갈수록 태산이지고, 무조음악은 또 뭐야? 나 정도 돼야 알아. 무조음악을 제일 대표적으로 무조음악을 만든 사람이 쇤베르크라는 사람이야. 현대음악 첫 번째 만든 현대음악의 시조라 그러거든. 러시아 사람인데 들으면 어떤 느낌 나냐면 건반 아무거나 막 두드리는 느낌 나.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음악을 딱 들으면 저거는 나도 작곡하겠다. 이런 느낌이야. 그냥 막 두들기는 느낌이야, 이렇게. 그리고 하나 눌러놓고 가만히 있고, 막 이렇거든? 그러니까 조성음악은 음악을 들으면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져.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거 들어보잖아? 계속 듣잖아? 그럼 다음에 대충 어떤 멜로디나 어떤 정도의 느낌이 오겠다는 게 느껴져. 근데 얘는 알 수가 없어. 아무거나 막 치거든. 그래서 이제 무조음악인데, 그러니까 조성음악이 아닌 거야. 자, 당시 쇤베르크가 발표한 음악 프로그램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처음으로 나는 지난 시기 미학의 모든 울타리를 부숴버렸으며, 여기서 말하는 지난 시기 미학의 모든 울타리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조성음악. 조성음악. 사명을 띠고 한 이념을 부르짖는다. 이 사람이 말하는 사명은 뭐야?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조성음악을 부셨어. 그리고 한 게 뭐야? 무조음악.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이념은 무조음악이겠지. 자, 요까지 읽었으면은 한번 가서 문제가 풀리나 한번 쓱 봐야 돼. 자, 4번에. 한 이념의 실천 내용이 뭐야? 울타리를 부숴버렸지. 조성음악을 부셔버리고 사명을 띠고 한 이념 뭐야? 무조음악을 부르짖는다지? 4번에 1번 어때? 조성에서 벗어난 무조적자임새. 맞겠지? 1번이 답이야. 이 문제는 뭐 사실은 맞으라고 낸 문제인데 생각보다 많이 못 맞았어. 여기는 음계를 구성한 7개 음을 사용했다는데 7개 음 사용은 조성음악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벗어났으니까 아니고 사회비판과 풍자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았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확한 음높이인데 정확한 음높이 일단 줄 쳐봐. 나중에 가르쳐 줄게. 자, 불협화음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협화음을 해결. 불협화음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협화음을 해결하는 거는 앞에 나왔었지. 조성음악. 그게 조성음악이거든? 얘는 조성음악에 대한 얘기야. 2번, 4번은 조성음악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전 거를 부셔버렸대잖아. 조성음악을 부셔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틀린 말. 5번,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인데 얘는 왜 틀렸냐면 표현주의 음악에서 무조음악이 나왔거든? 근데 표현주의 음악은 뭐야? 표현주의 예술은 어떤 거야?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거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얘도 틀린 말이 돼.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멋있는 말 나와.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 막 이렇게. 그래서 찍거든? 그래서 맞다 싶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야 돼. 자, 다시 3문단 가보면 자, 무조음악은 12개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을 다룬다. 자,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냐면은 무조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12개 음. 그 다음에 불협화음을 사용한대. 이게 12개 음이라서 피아노 건반이 많아진 게 아니라 피아노 원래 12개야, 건반이. 도레미파솔라 C까지 7개고 그 사이에 빨간한 것만 5개 있거든? 12개인데 이제 기준은 이런 거지. 다장조 같은 데서는 흰 것만 기준으로 145도가 나와. 기준이 그거야. 그리고 흰 것만 기준으로 올라가거든? 샵 하나 붙으면 그러니까 소리에서 솔실에다 근데 막 저거 붙잖아. 5도에서는 샵이 붙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은 뭐냐면 다장조에서 흰 것만만 누르는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7개만 쓴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무조음악은 다장조에서 중간중간에 막 샵 들어가고 이러면 진짜 이상해지거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쓰는 거지. 경래야! 경래. 자지 마.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는 쇤베르크가 1912년 발표한 작품 달에 올린 피에로이다. 이 작품은 상징주의 시인이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에 수록된 50편의 시 중에서 21편을 가사로 삼아 작곡한 성악곡이다. 이거는 그냥 예래. 이런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3문단. 그리고 또 악보를 막 보냐?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 자, 이 악보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자, 이 곡의 성악 성분은 새로운 성악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자, 3문단은 첫 번째는 새로운 성악 기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성악 기법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이거를 구체화시켜야 되거든?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모든 음표에 X표를 하여 연주할 때는 음높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선율로 연주하도록. 자, 그게 새로운 성악 기법이야. 자, 음높이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서 말하는 선율. 우리 요즘 가요에서는 전문용어로 싱잉랩이라고 하지. 모르니 그런 거? 그렇구나. 너무 아는 척하는 거 같잖아. 근데 음악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 개인적으로.
미술 주문 너무 싫어. 하나도 모르겠어. 음악 주문 웬만하면 다 알거든. 자, 그 다음에 피에로로 분장한 낭송자가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를 담은 가사를 읊는다. 자,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성악 기법인데,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음 높이가 정확하죠. 말하는 선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낭송자가 자, 가사를 읊어. 자, 이건 또 전부 다 새로운 성악 기법이야. 자, 또한 기악 성분은, 자, 이번엔 기악이야. 다양한 악기 배합과 주법을 통해 새로운 음향을 창출한다. 이번에는 기악인데 또 새로운 음향을 창출한다 그랬지? 이 곡은 무조적 짜임새를 기본으로 하여 자, 낭송조의 표현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성악 기법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색채적 음악 등을 통해 표현주의 음악 특징을 드러낸 작품을 볼 수 있다. 얘 갑자기 점프를 했어. 자, 거기 성악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 성악 기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는 기악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뜬금없이 정리해버렸어.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 곡은 있지? 무조적 짜임새 줄 쳐야 되고, 낭송조의 표현 줄 쳐야 되고, 그게 새로운 성악 기법,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이 색채적 음향, 그게 연주 기법이야. 그래서 이제 기악 같은 경우는 색채 음향, 색채 음향이가, 자, 색채적 음향. 자, 요런 게 이제 새로운 시도가 된대. 그래서 요 지문은 3문단, 4문단에서는 그 쉔베르크 음악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 표현주의 기법을 바탕으로. 자, 그럼 1번은 풀었고, 2번 풀었고, 3번 풀었고, 4번 풀었고, 자, 5번. 니은의 관점에서 디귿을 비평해야 되거든? 이런 문제 어떻게 되냐? 말하는 사람의 중심 내용 찾으면 돼. 그럼 니은이 뭐라 그랬어? 음과 음의 연결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된다야. 안 된다야 쓰면. 1번은 X로 표로 표시하는 말하는 성악선율은 주관적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주관적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야. 되게 멋진 말, 되게 맞는 말 같지만 그냥 필요 없음이야, 이런 건. 자, 이번엔 피에로의 분장을 한 낭송자가 가사를 낭송하는 것은 이것도 어때? 필요가 없어야 되지? 음악 외적인 것이 개입함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얘는 개입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2번이 답이야. 3번은 다양한 악기의 배합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것은 색채적 음향으로 무조적 영향을 깨트림으로 줄 쳐야 돼. 무조적 영향을 깨트림으로. 무조적인 거지. 깨트리는 게 아니라. 4번은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따르는 것은 얘가 틀렸지? 규칙적이지 않아. 그리고 규칙적인 화성 진행은 7개 음인데 이건 12개잖아. 무조적 화성. 틀렸고.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 중 일부만을 가사로 사용한 것은 전체 작품 줄거리 이해하는 게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가사는 그냥 필요 없는 거야. 여기 근데 뭐라고 그래서? 줄거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냥 필요 없어. 여기서 말하는 뭐 낭송자라든가 가사라든가 기악 기법이랑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그게 나와야 돼 답에서. 그래서 5번은 2번이다. 자, 6번은 이제 3, 4를 볼 건데, 자, 3번에 도덕적 기능이 나와? 여기에? 안 나오지. 도덕적 기능.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4번이 답이야. 음악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라고 됐지? 특히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성음악에서 무조음악으로 넘어가거든? 그것 때문에 그러고, 6번 문제 이상한 문제라고 했잖아. 얘는 굳이 따지면은, 이렇게 묵자처럼 음악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대.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거네. 그래서 6번은 잘못 낸 문제야, 이거는. 아무리 평가원에서 냈다 그래도, 이거는 잘못 낸 문제. 하여튼 6번은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면은, 얘도 똑같아. 부분으로 풀어야 돼. 자, 거기 7번은 가나의 서술상 공통점이니까, 자, 요거는 가 읽고 범위 줄이기 하면 되고, 자, 8번은 기억을 이해한 건데 기억은 해밀턴의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가 읽고 풀면 되고 9번은 나의 TFT 전략이니까 나 읽고 풀어야 되고 10번은 니은의 이유인데 니은도 어디 나오냐? 나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 읽고 풀고 11번은 가라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럼 가나다라는 어디 나오냐? 가나는 가에 나오고 다라는 나에 나오거든? 이거는 범위 줄이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좀 가를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것 같지? 지금 나로만 푸는 거 2개,
가로 푸는 거 1개, 공통점 푸는 거 2개 이렇게 되거든. 뭔가 이제 조절을 할 거야. 너무했어 근데 조절을. 자, 읽어보면은 자 1문단. 자 1문단을 좀 잘 읽어야 돼. 다윈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을 하면 그 형질 중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그랬지. 근데 뭐가 문제야? 그런 데가 문제야. 일단은 읽으면서 줄을 치겠지. 아, 다윈은 자연 선택설. 이렇게 줄을 치겠지. 근데 그런 데 나오잖아? 밑줄 친 걸 지워야 될 확률이 높아. 자, 그런데 A 그런데 비하면 B가 중요해.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 일단 앞에 말을 인정을 좀 했지.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연계에서는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 그런데 뒤에서 중요한 말이 뭐야? 이타적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야. 자, 이거 굳이 이제 어떤 그 글 읽는 방법으로 따지면 A 그런데 하면 B가 중요하거든? 근데 할 수밖에 없지만 없다 하지만이야. B 하지만 C 하면 C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그러나 하지만 뒤는 뒤가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이 되냐면은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 그리고 이에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서도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타적 행동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1문단에서는 가의 1문단 자, 이타적 행동 동물들의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 이타적 행동 설명. 자, 앞으로 전개될 말은 이거라는 거야. 이타적 행동을 왜 하는가에 대한 설명. 자, 2문단. 2문단은 자, 해밀턴은 나오지? 자, 해밀턴. 자,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했다 그랬지? 그럼 일단은 해밀턴은 뭐야? 자, 이런 혈연 선택 가설이야. 자, 그러면 앞에 혈연 선택 가설, 앞에 나온 말은 혈연 선택 가설에 대한 정의거든? 정의는 모르겠는 데는 좀 밑줄을 치는 게 좋아. 아는 정의가 나올 때도 있고 모르는 정의 나올 때도 있거든? 아는 정의는 밑줄. 그래서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는 거야. 이거는 자, 자신과 같은 유전자. 자, 요거 공유하는 개체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해밀턴의 법칙에 의하면 R 곱하기 B 빼기는 0보다 커야 되는 걸 만족할 때 개체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된다. 그래서 자, 기억에 해밀턴 법칙도 나오지. 이거는 R 곱하기 B 빼기 C. 이제 문제가 뭐야? R, B, C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뒤에 바로 설명 나와. 자, 이때 R은 유전적 근연도. 자, R이 뭐래? 유전적 근연도. 유전적 근연도라는 얘기는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B는 이타적 행위 수혜자가 얻는 이득. 이거는 이득. 그 다음에 C는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 이건 손실이래.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계산 어떻게 하는가도 한번 나올 거야. 자, 부나무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이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자식하고 유전자 같아. 엄마 반, 아빠 반에서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50%야. 아빠 50, 엄마 50. 네, 형제자매 간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 왜? 엄마 반, 아빠 반 가거든, 똑같이? 그러니까 50%. 같은 유전자, 아빠 유전자 50 가고 엄마 유전자 50 가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아빠, 엄마 나오고 아빠, 엄마 똑같으니까 100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빠 거 50, 엄마 거 50 이렇게 돼. 그 다음에 R은 이촌이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준다. 엄마하고 나하고 1촌이거든? 그러면은 형제는 엄마를 거쳐서 가야 돼. 그래서 2촌이 되는 거야. 1촌 더하기 1촌인 거지. 그래서 2촌이 50%야. 그래서 1촌이 늘으면 2분의 1이 되는데, 그럼 3촌은 25%. 이렇게 되겠지?
가령 이제 예를 들어줘서 행위자가 3명의 형제를 구하고 죽는다면, 그러니까 총 4명 중에 1명이 죽어. 형제잖아. 50%. 근데 4명 중에 3명은 남고 1명은 죽지. 그러면은 남는 3명은 이득. 그 다음에 1명은 손해 이렇게 돼. 죽는 사람은. 그래서 행위자의 유전자는 그의 형제를 통해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된다. 자,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이타적 행동의 진화를 낀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그 해밀턴 법칙의 의의야. 어떤 거냐?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자, 이거의 의의. 자, 유전자 개념으로 이타적 행동을 설명했어. 자, 요게 되고, 자, 그 다음에 3문단에 도킨스가 나오는데, 자,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자, 일단은 요거는 나에서는 이기적 유전자, 엄청 유명한 책이고, 자, 요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대. 그러면은 이 이기적 유전자는 뭐냐? 다른 유전자와 생존 경쟁을 해서 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 그래서 복제본을 퍼뜨리는 거야. 이건 뭐냐? 생존 경쟁이야, 생존 경쟁. 그에 따르면 유전자란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선료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으로, 이건 이제 유전자의 정의야. 도킨스가 말하면 유전자. 다른 DNA 선료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이고, 염색체상에서 이미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DNA 한 단편은 같은 위치하고 순서에 있는 애들 계속 싸운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는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들과 달리니까 안 중요하고,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한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봤다. 자, 뭐라 그랬냐면 거기 그 생존 경쟁의 주체, 생존 경쟁을 한다 그랬잖아. 자, 생존 경쟁의 주체는 유전자. 그럼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를 뭘로 봤냐면 운반자로 본 거야. 운반자는 개체. 다윈 같은 경우는 개체가 살아남아가지고 유전자가 남는다고 본 거거든?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거꾸로 본 거야. 유전자가 남는 거고, 개체는 그냥 걔를 보존하기 위한 거고, 이렇게 본 거야. 자,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개체가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 개체는 이타적으로 보면 개체 행동이야. 이 개체는 어떻게 보이냐? 이타적으로 보여. 자, 그런데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 생존 경쟁을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됩니다. 자, 이 안에서는 또 어떠냐? 생존 경쟁을 해. 생존 경쟁.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지만 안에서는 막 생존 경쟁을 해.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기적인 거기 보면은 그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래. 실제로는 이기적인 행동이래.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실제로는 이기적이래.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이타적으로 보이는 거야. 자, 실은 유전자가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 행동은 겉보기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됩니다. 거기 줄 쳐야 되는 거야. 그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 행동, 거기까지 줄 치고,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 거기 줄 쳐 연결하면 돼.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지. 이러한 도키스의 이론은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동물의 여러 행위를 설명하여 과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여기까지 뭐 긍정적인 면이지.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개체를 너무 수동적으로 봤어. 그게 비판이야. 그래서 비판점 나왔지.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윈 얘기는 갑자기 나왔다가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해밀턴의 그 혈연 선택 가설과 해밀턴의 법칙. 그 다음에 3문단은 이기적 유전자에서 바라보는 그 유전자의 모습 이렇게 되지. 자, 해밀턴 같은 경우는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려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정말 도움을 줘서 이타적 행동을 하는 거고, 도킨스는 어때? 개체가 겉보기 이타적인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8번 풀고 11번을 한번 범위를 줄여볼게. 자, 기억을 이해한 내용인데, 자, 기억은 해밀턴의 법칙. 유전적 근연도에 초점을 맞춰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유전적 근연도에 초점을 맞춘 거 맞지? 유전적 근연도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R 곱하기 B 빼기 C 뭐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그 유전자 개념으로 하는 거고, 개체의 이기적 행동에 숨겨진 이거든? 이건 말 자체가 틀렸지. 뭘 지금 하기 위한 거야?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이번은 그냥 그게 틀린 말이야.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내용일지, 이거는. 자,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3촌이거든, 3촌. 2촌이 50이니까 2분의 1로 줄여야지, 25.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부모, 자식이나 형제자매 간의 관계일 경우 R은 같대. 왜? 부모, 자식 50이고 형제자매도 50이거든. 0.5.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혈연 관계일 때, 이게 이제 2번 못 고르면 이제 슬슬 힘들어져. B와 C가 같으면 이타적 유전자가 지나지 않는다거든? 그러면 좀 막막하잖아. 여기다 집어넣어. 예를 들어 0.5야. 유전적 근연도. 그 다음에 1 빼기 1이야. 똑같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0.5 빼기 1이 되지? 그러니까 0.5 나와. 그러니까 얘는 어때? 1보다 작아지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8번은 근데 2번이다. 계산하는 문제 원래 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7번.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대립된 이론을 절충하고 있대. 대립된 이론을 대립되지도 않았고 절충도 안 했지. 이타적 행동을 정의하는 구체적 유형. 이타적 행위의 유형을 얘기한 거야?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지. 그래서 틀렸어. 3번은 거기 쭉 읽어봐. 통시적 고찰 있거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찰이야. 아닌 것 같지? 아니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약에 시간의 흐름에 따르면 해밀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도킨슨은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해밀턴이 이렇고 도킨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4번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고 그랬거든? 이론의 발전 방향.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 틀렸어. 5번은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이 나오지 혈연 선택 가설에 대한 평가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평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 7번은 가를 보면은 1, 2, 3, 4 다 틀려. 그래서 5번이 답이야. 11번. 자, 거기 보면은 선택지를 보면은 지금 가의 가나가 나오거든? 가의 가나? 1, 2번이 가나지? 1번, 2번, 5번 보면 되겠지? 1번, 2번, 5번. 자, 기억을 먼저 보면 개미의 경우 수정란은 암컷이 되고 미수정란은 수컷이 된다. 여왕개미가 낳은 암컷들은 부화는 1, 모아는 0.5, 자매는 0.7의 유전적 근연도를 갖는다. 그래서 유전적 근연도가 아빠하고는 1, 엄마하고는 0.5, 자매하고는 0.75야. 암컷 중 여왕개미가 되지 못한 일개미들은 직접 번식을 하지 않고 여왕개미가 낳은 수많은 자신의 자매들을 돌보며 목숨을 걸고 개미굴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 줄 쳐야 돼. 자신의 자매들을 돌보며. 왜 자매를 돌볼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가잖아. 가에서는 뭐라 그러겠어?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애한테 생존 번식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지? 그러면 그 얘기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가에서는 일개미가 자식을 낳지 않고 자매들을 돌보는 것을 부모보다 여기 모의 유전자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지금 가에서는 뭐라 그랬어? 자신과 같은 유전자. 자신과 같은 유전자는 누구야? 자매들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자신과 같은 유전자지 모의 유전자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거는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 1번이 답이야. 1번이다. 자, 2번 보면 자, 나에서는 일개미가 목숨 걸고 개미굴러를 지키는 것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이거든? 그럼 여기
여기 나니까 뭐라 그랬어? 생존 경쟁을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현재 지구상에는 390여 개 부족이 수렵과 채취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부족은 대체로 몇 개의 서로 다른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주의적 부족 질서를 사냥감을 서로 나누어 먹는 식량 공유 관습을 가지고 있다. 자, 식량 공유 관습에 쫓아야 돼. 이는 개인의 사냥 성공률이 낮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생존 방식 됐거든. 그래서 효과적인 생존 방식이래. 식량 공유는. 자, 5번은 가를 보면 5번 가에서는 혈연 관계가 없는 구성원과의 식량 공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가루는 혈연 관계가 없는 애를 설명할 수 없지. 왜? 얘는 지금 혈연 선택 가설이니까 혈연이 있어야 돼. 유인적 근연도. 근데 얘네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어때? 서로 다른 친족들로 구성돼 있지? 다 다른 애들이야. 그래서 일단은 5번의 니은은 맞는 말인데 이미 답이 나와버렸죠, 그냥. 얘는 1번으로. 근데 1번도 답이 아니라고, 답이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여왕개미 때문에 그러거든? 아, 여왕개미를 지켜야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근데 지금 가를 보면은, 가에서는 자신과 같은 유전자에 대한 거니까 자매들을 보는 거예요, 자매들. 그래서, 자, 그 1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을 볼게요. 자, 이 문단은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 이타적 행동이란 이제 이타적 행동인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거든.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는 이타적 행동. 여기도 이제 이타적 행동이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 사람들과 이기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라면 이타적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관점이 이타적 행동을 하잖아. 어떻게 된대? 도태된대. 그 말이 중요한 거야. 둘이 싸우면 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누가 존재하냐? 여전히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존재를 해. 도태되는 걸 알면서도 왜 존재를 할까? 이거거든? 자, 이에 대해 최근 진화적 개인 이론에서는 반복 상호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및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론이 2개 나왔지. 반복 상호성 가설, 집단 선택 가설. 앞으로 뭘 얘기하겠어? 반복 상호성 가설 설명하고 집단 선택 가설 설명하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문단. 자, 거기 반복 상호성 가설이 나오지. 자, 요거 나오는데. 자,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이야.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자신이 이기적 행동을 하면 상대도 이기적으로 행동해. 그렇게 보복을 한대. 똑같이 해주는 거야. 내가 비협 주면 쟤도 내가 비협 주면 쟤도 비협조를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협조를 하면 쟤도 협조를 할 거야. 이런 거거든. 자, 이를 게임 이론 중 하나인 TFT 전략으로 설명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TFT 전략으로 설명을 한대. 자, TFT 전략이란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나. 제가 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전략. 거기 좀 쳐야 돼. 어떻게 하냐? 처음은 협조야. 그 다음에 이후는 모방이야. 상대방이 협조를 하든 안 하든 나는 무조건 협조해.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에 나는 협조해. 다음에 상대방이 근데 동시에 했는데 첫 번째 비협조했잖아? 그럼 두 번째 나는 비협조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지. 자, 즉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쟤 나 따라하는구나. 이 생각하겠지. 대체로 비협조면 이익이 작아. 협조가 제일 커, 원래 이익은. 둘 다의 크거든? 그러니까 협조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협조하는 게 낫겠구나 생각하고 반복할수록 협조로 가는 거야.
자,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점점 상대방의 배신의 수는 줄고 협조의 수는 늘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 반복할수록 협조를 해. 반복할수록 협조. 자, 반복 상호성 가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자, 끊어야지. 요거 이제 의의야. 장점. 혈연 관계가 아닌데 왜 이타적 행동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보복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게 딱 한 번만 일어났어. 하나, 둘, 셋 하고 협조, 비협조해. 근데 난 무조건 협조하잖아. 그 다음부터 보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비협조를 했을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집단 가설 선택. 자, 여기 이제 라고. 자,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이타적 구성원이 많으면 생존에 유리하대.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리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이기적인 건 유리해. 근데 집단 간의 생존 경쟁, 이게 제목이 집단 선택 가설이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집단 간의 생존 경쟁을 일단 줄쳐야 돼. 우월한 집단이 생존하는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집단 간의 생존에서는 그 이기적 어디 갔니? 이타적 구성원이 많으면 유리하대. 그 이유가 나오겠지. 거기 식량을 구하는데 나 혼자는 못 구했어. 그럼 나 굶어야 되거든? 근데 나머지 구한 애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먹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집단과의 분쟁이 있는데 나는 피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난 안 해. 근데 사람들이 다 서로를 위해서 다 나가서 싸워주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집단이 이기겠지. 자, 실제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인 구성원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항상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여기 아무리 이타적인 구성이 있어도 이기적 구성원이 있을 수밖에 없대. 자, 이기적 구성원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러므로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인 구성원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구성원이 진화를 한다는 얘기는 그 이타적 구성원이 많아야지 집단이 생존하게 되고 그러면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면은 이타적인 집단이 생존하는 게 일단 우선이야. 그래야지 이타적인 그 구성원이 올라가는데, 자, 거기 보면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한다. 그랬지? 자, 집단 선택 속도인데, 이 집단 선택 속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타적이야. 이타적인 걸 선택하잖아. 얘가 뭐보다 빨라야 돼? 그 개인 선택. 얘보다 빨라야 돼. 얘는 이기적이겠지?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선택과는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 얘를 비판하는 거야. 이건 어떠냐? 논리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비판해.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거야. 자, 이에 대해 최근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법과 관습과 같은 제도에 주목하면서,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그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낸 게 어떤 거냐? 법과 관습을 생각을 한 거야. 전쟁이 났어. 그러면 도망갈 게 아니라 다 참전해야 하는 거. 예를 들면.
자, 그럼 법을 만드는 거 동원령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나가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빠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주목하면서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지. 논리적으로 가능한 비판을 해. 그러나 지금은 자, 법과 자, 관습을 통해서 자, 집단 선택의 속도를 높이는 자, 이거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에요. 자,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타적 행동을 하면 도태되지만 이타적 행동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거든?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내가 이기적으로 하면 상대도 이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손해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데가 생존에 유리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발전하는 거야. 이기적이었던 사람들도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타적인 사람들이 뭘 줬어. 식량을 줬어. 그럼 그게 반복돼. 그러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게 이제 진화라고 보는 거야. 자, 거기는, 자, 9번 문제 하나 풀면 되죠. 아니구나. 90%야 되는구나. 9번 문제는 진짜 머리를 엄청 잘 썼어. 자, 다음은 A와 B의 협조 여부에 따른 보수를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고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A만 TFT 전략이야. 그리고 B가 첫 해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했어. 자, 그러면은, 자, A가 TFT라고 그랬잖아. 자, 이거를 보면은, 자, A는 TFT야. 그럼 얘는 첫 번째는 1회에서는 뭘 하겠어? 협조하겠지. 무조건 협조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겠어? B의 1회를 선택하겠지. 근데 거기 B의 첫 번째 거는 선택이 나오지. B는 뭐 한대? 첫 번째만 비협조한대. 첫 번째만 비협조. 그럼 비협조야. 그러니까 A는 협조해서 비협조로 가. 근데 B는 어떻게 한대? 첫 해는 무조건 비협조한다고 그러지? 첫 해만 비협조지? 첫 해만 비협조? 얘가 비협조니까 얘도 비협조하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 첫 해만 비협조니까 두 번째 협조겠지? 그러니까 어딜 찾아야 돼? 협조, 비협조를 먼저 찾아야 돼. A 협조, B 비협조. 그럼 A 협조니까 위쪽에, 그 다음에 B의 비협조니까 제일 오른쪽에. 그래서 뭐 찾아야 돼? 마이너스 1, 2를 찾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하고 2를 찾아. 누가 A인지 B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일반적으로 하면 얘가 A고 얘가 B겠지. 아까 머리를 좀 썼다 그랬지, 내가? 이유가 있어. 자,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 비협조 협조거든? 비협조 협조는 어디야? 왼쪽 아래. 2하고 마이너스 1이지. 합치면 어떻게 나와? 1, 1 나오지. 머리 쓴 게 이거야.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 어떻게 알아? 12 올까봐 어디로 계산해도 1, 1 나오게 계산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면 안 돼.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문제를 내. 얘네가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애들한테 질문을 받겠어, 이런 것 때문에. 이거 A가 누구고 B가 누구고 뭐예요? 그러면은 앞에가 A고 D가 B야. 왜요? 뒤에가 앞에가 B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니네가 시비 걸거든? 그런 거를 사전 차단하는 거지. 그 애들만 거는 게 아니야. 다 걸어. 심지어 선생들도 걸어. 누가 A냐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거고, 요거는 이제 9번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 자, 니은이 뭐였어? 니은은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된다 그랬지? 자, 왜 그럴까? 개인 선택은 이기적이잖아. 이기적인 애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집단이 무너져 버리지? 이타적인 집단이 안 되잖아. 그럼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그 이기적인 집단이 되면 그 집단 어떻게 돼? 이타적 집단한테 눌려버리는 거지? 자, 그 과정이거든? 집단 선택의 속도가 개인 선택의 속도보다 느릴 경우 이타적 구성원수가 천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집단 선택의 속도가 느리면 이기적인 개인들이 많아지지. 그래서 틀렸어. 자, 2번.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인 구성원이 먼저 소멸한 후 집단 선택의 이기적 구성을 소멸한다고 그랬는데, 집단 선택은 이타적인 사람들이 남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집단 선택의 이기적인 구성원이 소멸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집단이 사라지는 거지. 자, 그 다음 3번은 집단 선택이 천천히 일어날 경우 집단 간의 생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집단 간 생존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애들이 더 난리치겠지? 다 이기적이 돼. 4번은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인 구성원이 먼저 소멸하면 이타적 구성원을 진화하기는 집단 선택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 선택이라는 건 이타적인 사람들이거든? 이타적인 집단? 이타적인 집단이 뭘 돼야 되는데 이게 이타적인 애들이 없어. 이기적인 사람들만 남아서. 그래서 그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집단 선택의 소멸이 아니고 2번하고 좀 차이점이거든? 아예 집단 선택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뒤에 10은 4번이다. 5번은 개인의 선택 속도가 집단 선택의 속도보다 빠를 경우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개인 선택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애들이 개인 선택에 불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 더 빠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개인 선택에 불리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거야. 그냥 요거는 이기적인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 집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10번은 4번이다. 84. 자, 여기도 뭐 문제를 보면 13번은 가나를 읽고 학생의 작성은 활동제 일부고, 자, 14는 자기보장성인데 자기보장성 어디 나오냐면 가에 나와. 이런 걸 좀 잘 찾아봐야 돼. 그럼 가 읽고 푸는 문제지. 15번은 가에 들어갈 내용이지. 걔 어디 나와? 이 문단에 가 있지. 그래서 14, 15 가 읽고 푸는 문제. 16번은 통합론적 헌법학제 이런 건 가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은 헌법재판소 판례 일부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 AB에 대해 이해한 내용. 그래서 자,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 AB니까 자, 거기 뭐 이제 가나가 나오겠지. 자, 18번은 바로 풀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안 풀어주는 이유는 이거 내가 풀어줘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또 얘를 풀기 위해서 뭐 사전을 보고 단어 뜻을 하고 전혀 쓸모없어, 이거는. 감을 잡아야 돼, 풀면서. 문맥적 의미로 풀면 돼. 자, 1문단.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라고 했지? 자, 그거는 이제 헌법의 정의 정도 돼. 헌법의 특질인 최고 규범성은, 자, 여기 이제 헌법의 특징이지? 최고 규범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헌법은, 거기 이제 헌법의 정의가 나오고, 자, 헌법의 특징이 나오거든? 헌법의 특질이 이 최고 규범성인데, 그러니까 규범 중엔 최고라는 거지. 규범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애인데, 자, 그 이유는 어떤 거냐? 국민적 합의에 제정됐기 때문이래. 그래서 최고 규범성을 뒷받침하는 거는 국민적 합의야.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으며 존속을 보장받으므로, 그러니까 이 밑에 헌법 밑에 있는 법규범들은 또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 그래서 법률은 헌법의 합치, 거기 쫓아야 돼.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 자, 최고 규범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자, 법률은, 자, 헌법에 합치돼야 돼. 자,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따라서 뒤도 같은 말이야. 법률은 헌법에 합치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지 헌법의 합치가 되는 거야. 자, 이 문단.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최고 규범성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2문단으로 내려온 거야. 헌법은 규범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과 달리, 이제 그 법규범과 다른 점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대. 자, 헌법은 또 어떠냐? 스스로 보장을 해야 된대.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스스로 보장이 돼야 돼. 그 이유가 나오겠지. 다른 법규범들에는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거는 기대례가 있는 거야, 헌법이. 근데 헌법은 기대례가 없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란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스스로 보장돼야 되는 이유가 나온 거거든. 자, 첫 번째가 뭐냐? 상위법이 없어, 헌법보다. 상위법이 없고 헌법이 제일 위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강제 수단도 없어.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 상이한 특징을 갖는데,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안 돼야지 더 상위법도 없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강제 수단도 없어. 즉 어떤 거냐, 그래서 뭘 만들었냐, 헌법재판 제도 같은 걸 만든 거야. 자, 이 스스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게 어떤 거냐면은 헌법재판 제도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보장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보장성. 그러니까 자기보장성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헌법이 스스로의 가치를 보장하는 거. 자, 여기 이제 자기보장성이야. 자, 그러나 헌법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 뭘 얘기하면서 강제수단이 없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지.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에 실현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는 그 존중하는 모든 대상이 존중해야 된대. 모든 대상이 존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자,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이 법원에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다. 거기서 끊어야 돼. 걔가 중요한 게 아니야. 헌법이 중요해. 헌법이. 헌법재판의 경우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자가 누구야? 대표적인 입법자가 국회지. 국회한테 야 이거 개선이 필요해 하고 돌려보냈어. 근데 개선 입법을 촉구해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법부에선가 국회에서 안 바꿀 건데 그걸 계속 버티기고 있는 거야. 안 바꿀 건데 이래. 그러면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야 경찰 들어와가지고 저걸 전부 다 앉혀가지고 바꾸게, 이게 안 돼. 그냥 바꿔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생각을 하면 돼.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바로 물러났는데 이렇게 되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입법부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다음에 보낸 거거든? 합치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되는 거야, 그걸. 어쩔 수 없이. 왜 입법부에서 해결을 해버렸거든. 근데 이제 그 외의 거는 입법부가 만든 법에서 모순이 생겨서 헌법에 합치가 안 돼. 그럼 다시 돌려보냈거든? 근데 안 만드는 거지. 걔네들이. 우린 이거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땡땡땡에 좌우된다라고 했거든? 어디가 중요하냐? 최고 규범이 중요해. 최고 규범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 최고 규범성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온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서도 강제 수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모든 대상의 존중이 필요하다 그랬지? 결국은 헌법의 최고 규범의 효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야? 국민적 합의에서 오는 거야. 우리가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15번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자, 가에 들어가려면 적절한 거. 이 문제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짧은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을 강제수단 마련. 이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지?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는 입법부의 독자성. 입법부가 말을 안 듣는 거지, 이거는. 버리고. 최고규범을 판단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의 법적권위. 이건 헌법재판소 법적권위로 최고규범이 되는 건 아니지.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니까 따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4번은 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권력의 법적 제재 수단인데 법적 제재 수단은 있지도 않으니까 그게 좌우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5번이 답이야.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 그래서 이 국민적 합의의 최고 규범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강제 수단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모든 대상이 존중하면은 이 강제 수단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번은, 15번은 5번이다. 3번,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해낸다. 자, 이게, 자, 여기에서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한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에다가 헌법 1조 1항이거든? 그럼 그게 뭐야? 이게 공통의 가치야. 누군가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란데, 거기서 한 80%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 공산주의거든? 사회민주주의거든?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헌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예를 들면 아니면은 한 10% 사람들이 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거를 나는 그 가치를 인정 안 해. 그러면 걔네 딴 나라 가서 살면 돼. 건너가면 되지.
이제 그래서 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적용을 체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헌법이 뭔데?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연결해서 하잖아.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을 해야 돼. 그래서 담당할 기관, 자, 그 다음에 절차를 규정한대. 헌법이 하는 일이야, 이게.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적용을 체계화하고 국가 적용을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또 하는 거지. 또 뭐라냐, 더 나아가서 헌법은 국가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야?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도 해. 자, 이런 걸 하기도 해. 자, 이런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 얘를 뭐라 그러는데? 헌법의 권력 제한성이래. 자, 이거를 통해서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자기보장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최고규범성과 자기보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3문단에서는 권력 제한성의 얘기를 한 거야. 헌법에 안에 들어있는 가치인 거지. 자, 14번을 풀어볼게. 자기보장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헌법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일반 소송을 통해, 헌법은 일반 소송하지 않지? 틀렸어. 일반 소송은 다른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의 규범성이 인정된다. 자, 헌법은, 이거는 자기보장성이 아니지. 최고규범성이지, 2번은. 그래서 틀렸어. 3번은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내에 마련한다. 이게 뭐야? 이해지. 스스로 보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헌법재판제도 같은 자기보장성을 두는 거야.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내 스스로 보장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답이야. 헌법은 규범체계상 하위의 법규범에 의해 효력 보장된다. 이게 4번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법규범이 헌법에 기대는 거지. 헌법이 법규범에 기대진 않아. 5번 헌법은 헌법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 자기의 권력 남용이 아니라 담당할 기관에 대한 권력 오남용을 막는 거지. 그래서 틀린 말. 그래서 14번은 3번이 답이고, 자, 14번을 해결해 볼게요. 가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일부이다. 이 시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단 가는 어때? 최고규범성 얘기하지, 자기보장성 얘기하지, 권력 제한성 얘기하지. 그러니까 일단 가는 맞아. 가만 맞아. 근데 밑에 적절 부적절은 쓰면 안 돼, 이거는 찾으면. 자, 가는 나와 달리잖아. 그럼 가에 있는 말을 찾아야 되거든.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 자, 여기 줄 쳐야 돼. 서로 다른 견해. 가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와? 이건 아예 안 나오지. 틀린 말이야. 그래서 요거 2, 3, 5 중에 찾아야 돼. 2, 3, 5. 2, 3, 5 중에 찾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헌법과 관련한 여러 입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럼 가에는 여기 여러 입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줄을 쳐야 되거든? 자, 가에는 일단 없지. 이 말이. 그러니까 나에 있으면 맞는 말이야. 나에서 병렬적으로 나오면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C에서도 이렇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나오면 맞는 말이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그거 일단은 2번, 3번, 5번 중에 골라야 되는 문제. 자, 17번. 자, 거기 선택지를 보면 1번이 최고규범성, 그렇죠? 2번은 권력 제한성이거든? 3번은 법실증주의, 결단주의적, 통합론적인 1, 2 중에 답이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 가를 읽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헌법 제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된대. 심판 대상 조항은 구청장, 군수, 시장 등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랬지? 자, 심판 대상 조항이라는 거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거지. 그거고, 자, 그럼 걔를 가지고 1번을 해볼게. 최고 규범성이지.
그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그러면은 최고 규범성이라는 건 어떤 거야? 그 주체들의 그 국민들의 합의잖아. 국민들의 합의. 그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니까 경제 주체 간의 조화. 그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니까 이것도 어떤 국민적 합의 요거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1번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B와 관련된 거거든? 근로기준법. 헌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심판 대상 조항은 근로기준법 35조 3호인데 해고 예고 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인데 자 이게 그 해당 조항이야. 6개월 안 되는 애는 적용 예외 해고 예고 안 하는 거.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해고 6개월 이내 사람의 해고 예고 제도가 예외거든.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금?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나왔지.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나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6개월 이내의 해고 예고 제도. 자, 그거 예외시키는 거. 자, 그거는 그 위헌이 됐어. 자, 2번.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하면 B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을 줬어야 돼. 이게 입법자의 권한은 어떤 거야? 이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거지. 자, 그러니까 거기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야? 권한을 범위로 한정하는 거지. 범위 내 한정. 그래서 2번이 맞아. 2번도. 다 빨리 나오면 좋았을 텐데. 자, 나를 읽어볼게요.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을 들 수 있다. 자, 일문단은 그냥 헌법관이야. 헌법관. 자, 이거고, 자, 두 번째부터가 이제 법실증주의. 이거거든? 자, 요거는 이제 좀 봐봐. 1문단에 마지막에 법실증주의 헌법관, 결단주의적, 통합론적을 들 수 있다 그랬지. 이게 헌법관의 종류거든. 줄줄줄 나열했잖아. 앞으로 전개될 게 뭐야? 법실증주의 헌법관, 2문단. 3문단에 결단주의적 헌법관. 그 다음에 4문단에 통합론적 헌법관이지. 뭐 한 거야, 이거? 나열한 거지? 나열.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봐? 13번에 A.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겠다. 그럼 적절하겠지. 1문단에서 3개 얘기할 거야. 그리고 3개 하나씩 얘기하잖아. 헌법관에 대해서. 그래서 2번, 3번 중에 하나 골라야 돼. 2번, 3번. 그 다음에 뭘 하냐? 2문단에서 C처럼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함께 밝히고 있잖아? 그러면은 C가 적절하게 되는 거야. 자, 법실증주의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으로. 자, 이거 핵심은 뭐냐? 조직과 작용에 관한. 조직과 작용의 핵심이야.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등장했다. 요거는 법규범에 의한 통치. 자, 국가는 강제적 법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질서에서 최상위 규범이며 국민은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실증주의자의 인식이었다. 자, 거기 국가는 강제적 법질서. 그 다음에 헌법은 실정법에서 최상위 규범. 그 다음에 국민은 법질서에 복종. 이 세 가지가 이 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바라보는 국가와 헌법과 국민의 그 인식이야. 자, 법실증주의 헌법적 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 자연법 등을 배제하고니까 도덕 자연법에 세모 쳐야 돼.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자, 당위가 헌법학의 연구 대상이래. 그래서 법학의 정확성,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그래서 자, 정확성, 엄격성, 그 다음에 안정성, 요거에 기여했대. 그러나,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당위를 통해서 정확성, 엄격성, 안정성에 대해서 기여했대잖아. 그럼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지.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는데 바로 뒤에 누가 나와? 그러나가 나오지.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여기 이제 단점이지.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한계야.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정법 만능주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어떤 한계와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이거에 대한 한계와 비판. 그러면은 법 실증주의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여점, 그 다음에 한계와 비판 이렇게 나왔지?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바로 가도 돼. 이거는 자, C에 맞지? 그래서 3번이 답이야. 그리고 어디도 봐? 17번에 3번도 보면 돼. 자, A는 심판 대상 조항은 이거 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거든? 다음 A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돼. 거기 줄 때 권력자의 통치 이념 반영. 이게 법실증주의가 권력자의 그 통치 이념이 나와 여기에? 여기? 안 나오지. 법규범에 대한 거고 당위성에 대한 거지. 조직과 작용에 대한 거지. 자, 얘가 통치자의 어떤 그 통치자의 이념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17번에 3번이 답이야. 얘는 여기까지 보면 원래 답 나오고 끝이야. 자, 근데 뒤는 취미를 읽어줄게. 자,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나와. 결단주의.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 자, 이거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본대. 말이 좀 어렵지. 주권자는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했대. 헌법을 제정하는 사람, 그 제정자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의지의 힘을 가진 자, 곧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봤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야? 헌법 제정 권력자야.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자, 결단주의 헌법과는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병에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 그래서 요거는 정치 세력들의 타협의 결과, 정치 결단 요소가 필요한 거야. 정치 결단 요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나, 그래서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지. 근데 그러나 헌법 규범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하여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이 되게 하고, 권력투쟁의 장이 되게 한 게 부정적인 측면. 독재자의 결단이고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의 등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비판을 받았다 하지. 그래서 여기 독재자의 결단이고 국민의 의사. 그러니까 결국은 통치자의 의사가 반영된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까 17번에 3번은 법실증주의가 아니라 결단주의적이야. 통치자의 이념이니까. 자, 4문단. 통합론적 헌법가는 헌법을 국가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보는 관점으로 국가통합이야, 이거는.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여기 국가는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 계속 바뀌어 나간다.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나라가 분열됐다고 생각하고 얘를 통일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야.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국가통합을 위한 법질서, 이게 중요한 말인 거야. 자, 헌법이랑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여기는 계속 뭐가 나와? 통합. 그 다음에 아까 결단주의 헌법관 뭐가 나와? 헌법 제정 권력자. 이 얘기가 계속 나오지? 자, 통합론적 헌법가는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위에 그러냐면 위에 두 번째 줄에 지속적인 갱신 과정으로 봤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이게 장점이겠지.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줬어. 장점. 그러나 뒤에 단점 나오겠지?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하고, 규범적인 게 아니라 자꾸 통합만 강조해.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봐. 갈등 해소 경시. 사람들이 통합할 거라고 보는 거야. 갈등 안 하고. 그래서 갈등 해소를 경시했어. 그래서 이제 그게 비판이 되는 거야. 저 5문단은 뭐 읽으나 마나한 거니까. 자, 문제는, 자, 이제 16번 문제 하나 풀어야지. 자, 이거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법실증주의를 비판할 거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의견을 넣으면 돼. 항상 A가 B한테 얘기하잖아. A의 중심 내용 들어가면 답이야. 그거는 이 패턴이야. 이거 어차피 어쩔 수 없는 패턴이야. 그럼 뭔 얘기가 들어가야 돼? 통합, 과정 이런 얘기 들어가야 돼. 지속적 갱신 이런 거.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보면 헌법은 실정법 질서의 최상의 규범 이런 얘기 나오거든. 당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엄격성, 정확성, 안정성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통합론적 헌법학자 의견이 아니지 이거는. 자, 이 문단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정해진 게 뭐야? 당위지 당위. 정확성, 엄격성, 안정성이거든.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회의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거기 줄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뭐라고 했어? 통합론적 헌법관이 지속적 갱신의 과정이라고 그랬지. 그 지속적 갱신의 과정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 상황도 설명할 수 있고 다원적 산업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되는 걸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말 했겠지. 나는 있는데 너는 없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6번은 자 2번이 답이에요.